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사력이 센 나라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대략 한 5위권. 네, 맞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왜 강한지에 대해서는 좀 슬픈 사연이 있어요. 뭔가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을 두고 싸웠던 이유는 네. 뭐냐? 여기가 한반도의 중심이에요. 한강이 있고 바다로 나갈 수 있고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고 평야지대고 비옥하고 가장 좋은 위치가 바로 서울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서울이 어떻게 돼 있죠? 휴전선, 군사분계선이 바로 40km, 50km 위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이렇게 위험한 도시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하마스, 뭐 헤즈볼라 요 사례가 아니라면 거기도 여기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그냥 게릴라전과 정규군 정도의 국지전인데 여기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이 상호 충돌하는 밀집 지역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과 안보적 수요가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거죠. 언제부터? 70년대부터 자주국방이 시작된 거예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만 안보 수요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 방산 생태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훈련하고 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계 5위가 된 거죠. 근데 최근 전쟁을 보니까 꼭 국방력에만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고 새로운 기술들, 전략을 통해서 이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최근의 전쟁들을 봤을 때 이 전략 자산이나 이런 이 도구들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걸 많이 느낀 거예요.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드론 활용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최근에 이 호르무즈 사태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다음 전쟁은 무엇일까? 무엇이 활용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회사 현대자동차에서 로봇을 또 하나 공개를 합니다. 아땡라스를 공개하죠. 그 친구가 축구를 합니다. 손흥민 비슷하게 합니다. 정말요? 그 네. 정도예요? 거의 얼마 전에 라보나킥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 계속해서 훈련을 한 게 아니라 학습하면서 더 나아지는 모습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과연 이 정도의 이 피지컬 AI가 만약 다음 전쟁에 활용된다면 앞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안보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드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AI 새로운 전쟁의 양상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지 게임 체인저는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란 전쟁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전쟁의 기본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란 전쟁에 미국이 왜 헤매느냐? 오로지 항공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보니까 뭐 드론과 AI 로봇이 하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병력. 두 번째는 전차, 장갑차, 그 다음에 야포. 전쟁의 기본은 안 바뀐 거예요.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의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무기체계나 양상은. 그러나 기본은 튼실해야 되는 거고 그 기본이 튼실해야만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상당히 기본에 충실한 국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방산 생태계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교수님,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우주 정복을 실현하겠다 하면서 우주 전쟁에 뭔가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자전, AI, 네트워크, 통신 이런 게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전쟁을 좌우합니다. 이 서비스를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전쟁을 좌우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전쟁의 하늘의 우주 공간을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 위쪽 북한은 어떤 위치에 어떤 현상에 처해져 있나요? 북한도 드론 쪽에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가속을 밟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한만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변화하는 전장이지만 근본적으로
육군이나 아니면 기존의 전통 무기들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전장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이 군사를 러시아에 보낸 것을 러시아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밀리고 있었던 것을 근본적으로 군사력들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에 또 북한이 또 심상치가 않아요. 계속 핵카드를 이렇게 만지작 하거든요. 이석우화인가요? 왜 그런 거 있죠? 목이 긴 병에 학과 여우 이야기. 학과 여우 똑같은 네. 거죠. 이제 물고기를 딱 집었는데 물고기를 놓지 않으면 안 빠지죠. 네. 지금 북한의 딜레마가 그거거든요. 대북 제재. 북한의 95%의 교육이 제재에 의해서 차단돼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 20%만 중단돼도 나라 절단 나거든요. 원유만 안 나와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북한의 95%의 교육이 중단돼 있다고 그러면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요. 핵은 유지 보수 운영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이게 북한의 미래를 막고 있는 거죠. 전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미 간에 협상을 하기 위한 레버리지로서 북한이 지금 핵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 축인 것 같고요. 또 한 축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의 축출, 이란의 공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 스스로도 만약에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자신들은 장기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의 굉장히 불확실한 안보 환경이 모든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듯이 북한에게도 일정 정도의 위협감을 갖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확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기술과 관련된 군사적 재래식 능력들도 확장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는 전쟁이라고 하면 크게 가깝지 않은 사람인데요. 제가 보는 전쟁은 사실 되게 좀 나쁜 친구입니다. 음식값 많이 배출하고, 우리 뭐 환경 더 생각하자라고 하는데 전쟁이 막 지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쟁의 이면과 진실을 또 전문가분들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왕좌의 게임의 그 대사처럼 저는 지금 이제 전쟁이 더 많은 그리고 빈도나 강도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전쟁의 모멘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갈 것인가.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국방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는 계속 쌓아야 한다. 마지막 하나가 전략 외교인데 결국에 북한과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 외교들을 해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들을 최대치로 낮추는 것들이 지금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평화가 않는다. 각자 도생, 약육강식의 충돌의 시기는 꽤 오래 갈 거다. K-방산, K-민주주의, 그리고 K-컬처, 종합국력. 제가 보기에 유사일에 가장 전 국력이 강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거든요. 인내와 자신감을 가지고 한 번 더 안보, 글로벌 안보 위기,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우호 전략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후 환경 변화가 굉장히 큰 문제다 하는데 기후 변화와 위기 진짜 극복은 가능한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산림은 현재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다가 이제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쓰고 있고 앞으로도 꽤나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화석연료를 어떻게 깨끗하게 쓸까?